식민지배 이전의 한국은 발전도 문화도 없던 미개한 땅이었잖아. 한국이 지금의 발전을 이룬 것은 일본 덕분 아니야. 일본의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뒤처졌을 거야. 현재 한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것들은 사실 일본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결과물이잖아. 한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발전은 일본이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난 것에 불과해. 지금도 한국은 일본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고 일본의 도움이 없다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을 거야. 여기 프랑스의 재팬타운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이웃인 일본 기술자들에게 세뇌당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최근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한국 영상을 본 뒤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물과 내용 일부는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로디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한국이 싫었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저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고 한국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피에르가 저녁 식사 중에 한국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저는 눈을 굴리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제발 한국 얘기 그만해. 이러면서 접시 위 음식을 툭툭 밀기만 했죠. 나름의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 살았고 이곳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근처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는데 제가 일하는 마을의 유일한 빵집에 와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죠. 한국은 항상 일본 걸 따라하려고만 해요. 그들이 갓 구운 바게트를 받아가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품도 더 싸고 품질도 떨어지잖아요. 매일같이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이 말들이 마치 빗물이 흙에 스며들듯 제 마음속에 박혀버렸습니다. 피에르는 항구의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큰 화물선을 수리하는 일이었죠. 그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나라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국인 동료가 만들어준 김치를 집에 가져왔더라고요. 강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마자 저는 그걸 비닐봉지 세 겹에 싸서 바로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엘로디, 피에르가 상처받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먹어보지 그랬어. 그럴 필요 없어. 제가 고집스럽게 대답했죠. 그리고 제발 우리 집에 한국 음식 좀 가져오지 마.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그런 말을 한 게 너무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게 그 당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편견으로 가득 차서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미리 판단했던 사람이었죠. 당시 저희 딸 줄리는 5살이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줄리는 피에르가 집에 가져오는 한국에 관한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피에르가 서울에 반짝이는 빌딩과 아름다운 궁전 사진을 보여주면 줄리는 그의 무릎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아빠, 우리 언제 거기 갈 수 있어? 물론이지. 마이 푸티. 피에르가 그녀를 꼭 안아주면서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 같이 갈 거야. 어쩌면 거기서 살 수도 있고. 저는 방 건너편에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우린 프랑스인이야. 피에르. 우리 삶은 여기 있어. 하지만 그는 결코 한국에 대한 꿈을 멈추지 않았고 그 나라의 가능성을 믿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피에르는 평소처럼 저와 줄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잘 다녀올게. 그게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조선소 사고는 점심 무렵에 일어났대요. 케이블이 끊어졌다고 나중에 사람들이 말해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위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피에르는 그렇게 떠났고 한국에 대한 모든 꿈을 남겨두고 저 혼자 딸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의 죽음 후 몇 달 동안 저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줄리를 학교에 보내고 빵집에서 일하고 저녁을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줄리가 잠든 후에는 피에르가 가장 좋아하던 의자에 앉아 그의 물건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그의 책들은 먼지만 쌓인 채 책장에 그대로 있었죠. 때때로 깊은 밤에는 피에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미래야, 엘로디. 내가 보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그를 앗아간 운명에 대한 분노,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그의 생각을 차지했던 한국에 대한 분노까지 그런 분노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곧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들어오게 될 줄은요. 그리고 피에르의 꿈이 제 여정의 일부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운 밤들 속에서 줄리의 조용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작은 프랑스 마을의 과부였습니다. 익숙한 편견을 붙잡고 있는, 그리고 그걸 내려놓는 순간 피에르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가족이 조선소 앞에서 찍은 사진, 피에르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우리 집 벽난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한국 화물선을 배경으로 손가락질하며 들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종종 그 사진 앞에 서서 아빠의 웃는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한국을 좋아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조금씩 더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변한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고 저는 TV를 틀어놓은 채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위층에서 잠들었고 남편 생각이 유독 많이 나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다 TV에서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채널을 돌리려다가 그냥 봤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 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커다란 조선소가 나오는데 제 남편이 일하던 조선소와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선소들은 달랐습니다. 훨씬 크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반접힌 셔츠를 손에 든 채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본 어떤 배보다도 크고 거대했습니다. 내레이션에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 나왔죠.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첨단화된 배들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배의 60%를 건조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문득 예전에 남편이 한국 조선업에 대해 열심히 얘기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그냥 흘려들었었는데 지금 보니 그 얘기를 무시했던 게 살짝 후회가 됐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더 놀라운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LNG 운반선이라는 특수한 배를 건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일반 화물선이 아니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극저온 상태로 운반할 수 있게 설계된 아주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배였는데 한국이 그 기술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거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카타르와 2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무려 100척이 넘는 LNG 운반선을 건조하게 된 거죠. 저는 TV를 멈추고 잠깐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200억 달러라니요. 상상도 안 되는 돈이었죠. 그런데 제 시선을 붙잡은 건 이 배들이 기존 배들과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환경 친화적인 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배가 배출하는 유해 물질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설계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큰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며 더 나은 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안전장비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조선소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로봇과 컴퓨터가 각 공정마다 사용되고 있었죠. 이건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혁신과 발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인터뷰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자신감 있게 자기 일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을 이용해 더 나은 배를 설계하고 새로운 용접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박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끝날 즈음 저는 마치 무지의 껍질 속에 갇혀 살았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동네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말해줬던 것들 다 틀렸던 거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나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기술과 산업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기사를 하나하나 읽고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더라고요. 궁금함과 약간의 흥분 같은 거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이 한국에서 봤던 그 가능성과 발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나라의 잠재력과 성장을 알아봤었는데 저는 그저 편견에 가려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그의 시선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는 듯한 새로운 연결이 느껴졌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와 딸의 미래를 바꿀 여행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죠. 한국으로 떠나던 아침, 마지막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 줄리는 아빠가 선물해준 낡은 곰 인형을 조심스럽게 배낭에 넣으며 저를 도와줬습니다. 줄리의 작은 손가락이 인형을 다루는 모습이 어찌나 신중하던지요. 우리 인생이 고작이 작은 가방 2개와 3개의 기내 가방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줄리가 커다란 푸른 눈으로 걱정과 궁금함을 담아 물었습니다. 겨우 7살인데도 가끔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아빠 말이 맞았던 것 같아, 줄리야. 저는 조용히 마지막 가방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직접 봐야만 진짜를 이해할 수 있는 법이거든. 샤를드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는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여권과 티켓이 제 가방 안에 안전하게 들어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를 가는 게 옳은 걸까요? 만약 모든 게 잘못된다면? 줄리가 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쩌죠? 공항에서 우리는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떠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나하나 구름 속으로 사라지며 각자의 모험을 향해 나아가더라고요. 곧 우리도 그들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이번 비행은 저희 둘 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12시간을 날아가는 가장 긴 여행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줄리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우리 비행편이 표시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우리 비행기 있습니다. 줄리의 흥분이 제 불안을 조금 달래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줄리는 금방 잠이 들었지만 저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한국에 대해 더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사진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 옆에 아름다운 옛절들이 있고 길거리는 음식 시장과 현대 미술 조각들 사이로 이어져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마음을 바꿨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조선소에 관한 다큐멘터리, 그들의 첨단 기술에 대한 뉴스, 안전한 거리와 훌륭한 교육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들. 하지만 글로 있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정말 이곳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까요? 비행 중반쯤 줄리가 잠에서 깨어나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거기서 친구들 사귈 수 있을까요? 저는 줄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줄리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리고 집에 있는 할머니랑 내 친구들도 언제든 영상 통화로 볼 수 있어.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선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요. 간단한 표현들을 배울 수 있는 언어 앱도 다운받아서 조금씩 공부했지만 그게 충분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피곤했지만 정신은 바짝 차렸습니다. 공항은 처음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거대하고 현대적이며 청결이 잘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등 여러 언어로 된 표지판 덕분에 길을 찾기도 쉬웠고요. 공기에는 신선한 향이 감돌았고 은은한 전통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기 로봇 봐요. 줄리가 신나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공항 안에 사람들을 안내하는 로봇들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얼굴에 친근한 표정이 있고 여행객들 사이를 매끄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줄리의 눈빛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희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였는지도 몰라요. 짐을 찾아 카트에 싣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가족들이 서로 반갑게 제외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한국이. 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짐을 챙기고 자동문을 나서니 처음으로 한국의 진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아름다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멀리에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그 뒤로 산이 멋진 배경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줄리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저는 용감한 줄리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응, 조금은 무섭네. 근데 가끔 제일 무서운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되기도 해. 우리 잘 해낼 거야.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삶을 발견할 준비가 된 채로 그날 오후 서울거리는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딸 줄리와 저는 쇼핑거리에서 걷고 있었는데 앞쪽에서 북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공연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을 보자 줄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줄리가 제 소매를 당기며 물어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우린 점점 늘어나는 인파 속에 섞였죠. 공연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무용수들은 소용돌이 치듯 춤을 췄고 북소리는 땅을 울리는 듯 강렬하게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줄리를 내려다봤는데 줄리가 옆에 없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줄리? 제가 빙글 돌며 외쳤습니다. 줄리. 방금 전까지 신나게 들리던 음악이 이제는 제 목소리를 삼켜버릴 만큼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따뜻해 보였던 사람들도 이제는 사방을 막아선 벽처럼 느껴졌죠. 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니며 줄리의 분홍색 가방과 파란색 재킷을 찾으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혹시 작은 여자아이 본 분 계세요? 떨리는 영어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7살이고 금발에 파란 재킷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순간엔 완전히 무기력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원한 봄 공기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땀이 맺히고 목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중년의 한국 여성 한 분이 제 불안한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저를 도와주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제 팔을 살며시 잡아 이끄는 제스처만으로도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근처에 서 있던 경찰관에게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여성분은 경찰관에게 빠르게 한국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저를 가리켰고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번역 앱이 띄워져 있었고 거기에 따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줄리의 최근 사진을 휴대폰에서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곧바로 무전기를 통해 침착하면서도 긴급하게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에 다시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곧 찾을 겁니다. 여기에는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 계세요. 저는 경찰관이 일을 처리하는 동안 최대한 숨을 고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태블릿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였고 여러 거리의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뜨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 같았지만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현대의 한국이었죠. 겨우 5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에겐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고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찾았습니다. 안전해요. 지금도 블록 떨어진 곳에서 붕어빵을 보고 있습니다. 제 동료가 옆에 있습니다. 안도감이 온몸을 휘감아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저를 도와줬던 그분이 제 등을 다독여 주셨고 경찰관은 우리를 붕어빵 가판대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거기 줄리가 있었습니다. 제 불안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붕어빵에 달려있는 달콤한 팥을 바라보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저를 보더니 신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물고기 모양이에요. 저는 달려가서 줄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이제는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혼자 멀리 가지 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줄리도 저를 안아주며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냥 붕어빵이 궁금해서요. 아주머니가 하나 주셨는데 맛있었습니다. 저는 경찰관들과 도와줬던 그 여성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모두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경찰관은 태블릿을 한 번 더 보여줬습니다. 호텔까지 같이 가드릴까요? 그 순간 저와 줄리를 위해 도와준 이분들 덕에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나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외국인도요. 고인이 된 남편이 한국에 대해 항상 좋게 얘기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감사 인사로 붕어빵을 사서 모두에게 나눠드렸고 다 같이 먹으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설탕처럼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가 눈으로 마주하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딸과 함께 거리를 걸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됐고 그럴 때마다 예전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렸죠. 제가 보던 한국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 속 한국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북적이는 카페에 앉아 사람들이 자리를 맡아두려고 테이블에 핸드폰이랑 지갑을 올려놓는 걸 봤습니다. 이걸 보곤 딸에게 살짝 속삭였죠. 저기 봐. 아무도 저걸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야. 딸은 이미 한국에 온 지 몇 주 되면서 이런 광경에 익숙해졌는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쪽에는 곡선 지붕과 화려하게 칠해진 나무 대문이 있는 아름다운 고대 사찰이 있는데 그 옆에는 첨단 연구를 하는 로봇 개발센터나 의료연구소 같은 유리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대비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신기하게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보였습니다. 기술이 어디에나 있었지만 제가 두려워했던 차갑고 무미건조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로봇이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걸 봤고 횡단보도에는 바닥에 LED 불빛이 박혀 있어 차가 오면 경고해줘서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음식 주문도 편리해서 거의 모든 식당에서 다국어로 된 디지털 메뉴를 쉽게 사용할 수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안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과 함께 잘 모르는 동네에서 길을 잃었는데요. 프랑스였으면 무서웠을 상황인데 여긴 달랐습니다. 밝은 가로등이 골목 구석구석을 비추고 몇 블록마다 비상 호출 버튼도 있어서 안심이 됐죠. 길을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냥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을 때 한 할머니께서 가게에서 우산을 가지고 나오셔서 저희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가지세요 라고 어설픈 영어로 말씀하시며 제가 돈을 드리려 하자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이런 따뜻함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고인이 된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맞았어 하고 남편에게 속삭이곤 했죠. 남편은 제가 보지 못했던 걸 봤던 거예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한국을요. 프랑스의 일본인 지인들로부터 들었던 편견들은 이제 우스꽝스럽고 편협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동네에선 엄마들이 카페에서 주문할 때 아기들을 유모차에 태운 채 밖에 두곤 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참 충격이었죠.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웃 모두가 서로의 아이들을 지켜보는 분위기였거든요. 딸도 이걸 느꼈는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긴 다 가족 같아. 한국이 가난을 딛고 번영을 이룬 과정을 알게 될수록 점점 더 감탄하게 됐습니다.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으면서도 어르신을 공경하고 이웃을 돕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전통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깨지는 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페이지들은 금방 채워졌습니다. 프랑스보다 환자들을 잘 돌보는 의료 시스템, 가족과의 영상통화가 선명하게 이어지는 빠른 인터넷 속도,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재활용을 철저히 지키는 깨끗한 거리까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길에서 어르신께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고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바쁜 비즈니스맨들이 주워주는 모습도 보았죠. 딸이 동네 놀이터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제 편견이 단번에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대신 존경과 이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딸이 여기에 적응해 가면서 친구도 사귀고 한국어 단어도 배우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단순히 새로운 집을 찾은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찾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새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에 엘로디 선생님이라고 쓰는 걸 20쌍의 어린 눈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까지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서울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첫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료한 교육 과정이 기본적인 것들은 알려줬지만 실제 학생들 앞에 서는 건 전혀 다른 일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떨리지 않게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놀랍게도 학생들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반응해 줬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한 여자아이는 자기가 만든 작은 환영 카드를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야 제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저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만큼이나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물론 가르치는 일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이 일이 주더라고요. 학생이 어렵게 느끼던 문법 포인트를 드디어 이해했을 때나 힘들어하던 발음을 정확하게 말해냈을 때 제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일 교실에서의 시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 줄리도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한국 학교에 보내는 게 걱정됐지만 아이들은 적응력이 놀랍게 빠르더라고요. 몇 달 만에 줄리는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기 시작했고 매일 새로 배운 한국어 단어를 저에게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줄리가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요리 동아리였는데 거기서 김밥이랑 떡볶이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집에 와서 요리 실력을 뽐내며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를 섞어가며 설명해주는 모습이 귀엽기만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에 살게 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주말이면 줄리랑 한강변 공원을 산책하면서 연을 날리거나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곤 했습니다. 가끔은 자전거를 빌려 전용 도로를 달리면서 여기저기 있는 쉼터에 들러 편의점에서 간식도 사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낼수록 남편이 왜 이곳에서 살고 싶어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일상의 편리함이 놀라웠거든요. 효율적인 대중교통부터 24시간 배달 서비스까지요. 겨울밤에 줄리가 아팠을 때는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자정까지 여는 약국이 있더라고요. 약사님이 약을 주면서 복용 방법과 피해야 할 음식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서 친구 사귀는 일도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줄리 학교의 다른 부모님들이 주말 활동에 함께 하자고 자주 초대해 주셨고 다른 영어 선생님들도 친한 친구가 되어 자주 좋아하는 카페나 식당을 소개해 줬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 할머니 이웃이신 김 여사님도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고 종종 집에서 담근 김치도 가져다 주시며 줄리에게 한국 전통 노래를 가르쳐 주시곤 했습니다. 기술 덕분에 생활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휴대폰으로 공과금도 내고 장보기와 병원 예약도 손쉽게 할 수 있었죠. 지하철 앱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다닐 수 있었고 늦은 밤에도 안전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빠른 인터넷 속도와 바뀐 저희 모습을 보며 가족들이 놀라워하더라고요. 어느 저녁 줄리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한강 위로 멋진 노을이 퍼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줄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로 이사 오길 잘했습니다. 아빠도 여기 좋아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건 감사함과 희망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걸 봤다는 걸 그땐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저도 그 특별함을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단지 살 곳만 찾은 게 아니라 치유하고 성장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집을 찾은 셈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가졌던 선입견들은 이제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짜 한국을 보게 됐으니까요.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 정신이 기술 발전과 함께 살아 숨쉬는 나라. 이제 저와 줄리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이 활기차고 따뜻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자랑스럽게 우리의 집이라 부르며 말이죠.